우선 아까 좀 전에 카톡에 보내드렸지만 저도 계산을 잘 못해서요. 잠깐만요. 중이 이상해요. 잠깐만요. 저기 엑셀이 보이나요?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잠깐만요. 지금 보이나요? 네. 네.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 우선,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각사업소득이 1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어, 슬라이드는 그 단기 순이익에서 세무조정하고 막 그런 건 너무 복잡해서 요거만 했는데 1억, 그러니까 1억이면 법정기부금이 2천만 원이고 지정기부금이 1천만 원이 나갔으면 요 1억은 그, 요 두 개 금액을 이미 뺐을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저도 잠깐 헷갈리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걸 제가 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빼는 게 아니라 저도 느끼는 틀립니다. 그 1억이라는 숫자는 그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을 뺀 숫자일 거거든요. 그래서 빼기 전 숫자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1억에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억 3천이고 거기에 50%니까 한도가 6,500이 나오고 법정기부금이 2천만 원이니까 저기 부분은 다시 마이너스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한도가 한도 초과액이 안 나오고 이게 2월 공개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1억 3천 중에서 법정기부금 이게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근데 법정기부금 이거를 직접 왔다 갔다 합시다. 요거를 빼고 나면 1억 5천이 될 텐데 1억 5천이겠지. 이거를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벌써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문제를 잘못 냈는데 여기 그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한 거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거하고 좀 그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소득세를 다음 주에 하네. 그 소득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냥 썼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비정규직 기부금이니까 30%까지 하면 1,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00만 원까지는 15% 받고 1,0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30% 받아서 세액 공제는 2,100이 되고요. 올해 지금 발표된 거는
기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20% 35% 바꾼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이제 1,000만 원이다 20%, 그다음에 1,000만 원 초과에 30% 곱하면 2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고요. 요거는 저도 다시 한번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수를 많이 해서 또 하나 지난주 오늘 보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법정 기부금이라고 안 했고 법정 준비금이라고 썼었는데 이 옆 페이지에 법정 준비금 넣으신 거는 다 여기 법정 준비를 썼는데 또 법정 기부금을 다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오늘 또 걸을 수 있겠네. 지금도 제 목소리 좀 울리나요? 제 목소리 괜찮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오늘은 이제 공익법인 마이크 음소거 상태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하고 증여세가 한쪽만 내도록 돼 있으니까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 안 내고,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면 법인세, 증여세를 내면 소득세 안 내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영리법인은 그 증여세 납세 의무가 딱 없다고 돼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1970년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그 비영리 그 세계에서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만약에 증여를 받았으면 그게 이제 물상수증이 돼서 법인세 쪽으로 가는데, 그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서 증여를 받으면 이게 기본 수익이 돼서 상생세법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상생세법에 가서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상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랬냐 그런 걸 보면은 예전에 증여세보다는 상속세 쪽에서 그 공익법인 등에 이렇게 유증하고 그러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1970년에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상대적당의 공익법인 등만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여세라는 게 자진 신고를 해서 세무서가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세금이랑 좀 달리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를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돼야지만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데, 증여세는 지금 현행 신고서는 개인 신고서만 있고, 만약에 비영리법인 아니면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거가 우리나라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수증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데 미국은 좀 반대로 돼 있어서 증여세를 증여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프트 텍스라고 하는데 법인에는 기프트 텍스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수증자가 내도록 되어 있긴 돼 있는데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고 아주 세금을 면탈하려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도 몇 년 전에 이제 이 조항을 법인세랑 좀 합치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법인세에서는 법인이 기부금을 냈을 때 그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인세는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이 있으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그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이 기부했을 때는 어디가 더 있냐면 개인이 기부금을 했을 때 세액 공제 받는 거 이거는 소득세법에 가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냥 상증세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상증세법에서는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를 받았을 때는 여기서는 증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출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해주는데 여기 써있지만 불산입 해주는데 대신 사후관리 같은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써라.
그다음에 또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뭐 30%, 60%, 90% 써라. 운용소득을 70%, 내년부터는 80%를 써라.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올해 추가된 것과 그 수익용 자산의 1% 이상을 써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안 쓰면 여러 가지 가산세 같은 거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부받은 거를 어떻게 쓰는지 관리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 2008년, 2010년에 가이드스타 코리아라는 데가 미국 제도를 다 들여와서 그 출연재산 공시하는 것, 제도를 도입을 해서,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공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감시하라, 이런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경세법상의 그 공익법인의 신고 제출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출연재산 보고라는 게 있고요. 이게 3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월 달까지 하는 결산서를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결산서를 공시가 2009년부터 도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전용계좌 개설할 때 이제 신고해라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도 몇 년 전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하지 않았으면 가산세 같은 걸 많이 부과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공익법인들을 거의 다 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전용계좌 개설한다는 이런 제도는 소득세법에서도 그 사업소득 하는 사람들이 사업용 전용계좌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총자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 출연재산이 3억 이상이면 외부 세무 전문가 확인서를 또 발부하도록 돼 있고요. 이거는 출연재산 보고랑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직전 사업연도가 100억 이상이면 외부 회계 감사 받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출연재산 보고라는 것하고 결산들 공시가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이거 두 개 좀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출연재산 보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과세, 증여세, 과세 불산입을 하고 나서 그거를 사후 관리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출연재산 보고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산서류 공시는 2008년, 2009년에 가이드스타 코리아가 외부의 관계자들한테 결산서를 공시해서 외부의 감시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 뭐냐면 이쪽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 출연재산만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결산서 전체를 공시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가 요거는 다 현금주의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수익은 현금주의인데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출연예산 보고는 종교단체를 포함합니다. 근데 요 결산서를 공시는 종교단체가 제외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보시면 이 출연재산 보고하고 결산서 공시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무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많이 해서 자주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비영리법인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두 개를 3월 달에 한번 내고 또 한 번 4월 달에 결산 공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좀 어려워 있다는 말씀드리고 출연재산 보고할 때는 여기 결산보고서를 해서 대표대표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별 공시에서는 작년에 바뀌어서 재무상태표 운용성과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도 바꿔서 주석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작년에 해석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이 있는데 그게 제가 작년 연말에 어떤 해석을 했냐면 그 이제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의 다른 회계사나 아니면 그 출연자가 경영 개인 사업의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그 세무법인의 소속에 대한 다른 세무사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논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법인을 도와주는 그 세무사 독립성의 이슈가 있다고 해서 그 다른 사무실에 있는 다른 세무사가 확인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다퉈볼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개정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전에는 이 세 가지 의무만 있었는데 그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그 저기 의무지출제도라는 게 생겨서 자산 5 또는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그 수익 금액의 1% 이상을 쓰러가는 제도입니다. 종교법인은 거기서 고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운영소득 의무 사용 비율이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70%였는데 내년부터는 80%로 올라간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건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 특수관계 이사를 보통 그 5분의 이상을 못 두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규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수 같은 거 지급을 했을 때 보수를 세무상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계산할 때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해놨냐면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 회사 경비부터 가산대를 부담을 하고 금액이 동일하면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 경비부터 가산대 부담 합의를 했고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의 여기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공익법인 말고 또 성실공익법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이렇게 바꿔서 예전에는 5년에 한 번씩 지방 국세청장에 확인을 받도록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서 매년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걸 좀 자세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 수강생이 근무하시는 데는 여기 굉장히 별로 없는데 주로 대기업들 속된 말로 재벌들이 출연해서 만든 공익법인은 이 주식 보유 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가 좋냐 10%가 좋냐 제한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작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거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회계 감사나 저는 요구하는 것들도 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출연재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채운회계사라고 비영리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전문가인데 그분이 강의했던 거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들이 이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걸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회비로 운영하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이 회비는 상장세법에서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비는 어떤 용도로 써도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수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 수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거.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보통 학교법인들이나 사회복지법인들도 그 수익 사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인세가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관계없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이제 정부 보조금하고 중앙정부 보조금하고 지방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그거는 그 보조금 관리하는 데서 엄청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상경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원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금이고요. 상경세법에서는 출연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그거는 그 우선 그 후원금을 받으면 그거를 단체 그 관리운영으로 쓸 수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목표 사업이 되는데 크게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목표 사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기예금 같은 거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그 저기 건물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거든요. 목표 사업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 사업용 그 비용도 쓸 수도 있어요. 목표 사업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그 저기 여기 후원금 받은 걸 가지고 그 이제 수익용 재산을 살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것 정기금 든다든지 아니면 임대용 그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요건 이제 후원금 받은 거는 3년 이내에 다 써라 이렇게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출연자들은 3년 이내에 그 공익복지사업 등에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이 뭐냐면 그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떤 용어가 들어갔냐면 이 계속해서 공익목표 사업에 쓰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요. 그게 작년에 좀그 개정 법률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수익량 다음을 썼다가 이게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매각을 했으면 그 매각한 거는 그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써라. 이게 두 번째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수익사업용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임대용 사업 이렇게 해서 운영소득이 나왔으면 이렇게 이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1년 이내에 80%를 쓰라는 겁니다. 1년 이내에 80%를 쓰라는 건데 이게 내년부터는 80%가 올라가요. 그게 이제 80%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이 운영소득은 다시 이쪽에다 쓰는 거는 허용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사업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 이렇게 3억 이상인 데들은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써라는 걸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재산법인 이런 데가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은 많은데 공익목적에 쓰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아서 적어도 1% 이상을 쓰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기예금이 1%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논란들이 있긴 있는데 1%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예산 입장 비율, 사용 비율은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공익법인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자산후 수익금액 3억 이상인 데들은 다 이렇게 법인으로 해놓고 만약 안 되면 미달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경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비과세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겠다는 그게 세 가지였다가 네 가지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쪽에서 어떤 데가 있냐면, 그 이름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 어, 정기예금보다는 이렇게 약간 정기예금보다 높은 데다가 그 어, 운용을 해서 운용소득이 상당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후원금 받는 게 있는데 그 가장 깔끔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후원금 받은 거하고 운용소득하고 통장을 서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재원별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분하는데 구분할 수 없으면 출연자는 소득을 가장 먼저 쓴 걸로 보고 출연자 매각 한걸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출연받은 걸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본 케이스들에서는 이 세무사님들의 경우에도 이쪽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한두 건밖에 안 해서 이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할 때 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거는 그 세무당국이 관리하는 그 기부금, 출연금에서 제외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 종교단체의 헌금, 불교는 뭐라 그러나요? 시주 이런 것들은 세무관 당국이 상경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종교단체들도 헌금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그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업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라고 했던 거 여기서 말씀드렸던 3년 이내 이게 세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등자를 써놨는데 직접 사업, 직접 공인 목적 사업 등에 쓰라고 되어 있고 아빠가 이렇게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에 쓰는 것들 간다고했고요. 그다음 국세청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상의 공인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끔 이제 질문들 하는 게 사업 비용이 아니다. 공익법인의 행정 비용을 쓰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끔 이제 질문 받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후원금 보내는 거, 기부금 보내는 건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익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부금 받은 데가 다른 데다가 다시 다른 공익법인한테 돈을 보내는 거는 요조항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해석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정관의 다른 데를 도와주도록 돼 있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조항들을 좀 많이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까다롭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서 조항에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단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보통 거주자가 외국의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거 작년인가 올초인가 아마 김신 장군 후회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기부금 보낼 때는 일단 국내 공익법인한테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안 되고요. 바로 외국에 보냈으면 상대방 쪽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못 내니까 증여한 사람이
이쪽에서 다시 지내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공익법인이 외국의 단체 승인 동참해서 할 때 이게 좀 해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그 국세청의 그 3년 지기 제도 아니면 그 법규 해석 제도를 통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그 저기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후원금을 보내고 그냥 끝내고 일을 하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단체들 보면 그 해외에서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했던 것들이 영수증 같은 걸 다 가져와서 붙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외국에서 있는 걸 다 가져와서 좀 보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면밀하게 따져서 어느 게 좋은지는 각자 좀 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좀 케이스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케이스에 파일에는 없었던 건데 만약에 단체들이 이제 후원금, 기부금을 받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반환하게 됐을 때 그때 지금 이 상경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는 3개월, 6개월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돌려주는 사람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부했던 사람도 다시 그 기부받은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게 국세청 해석인데 보면은 우선 공익법인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이 기부를 어떤 용도로 받았었는데 그걸 기부 후원자가 요건이 안 된다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현행 해석상으로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것을 봐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도 다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아까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산 수익이라서 입금만 가산돼서 작년에 기부금 공제받은 거를 그건 그대로 끝나고 이번에는 그냥 수익이 될 겁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기부금을 반환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우선 여기 이거 계산하라면 저도 굉장히 한참 봐야 되고요. 사실 전문가 세무사들도 늘 불평하는 거가 상징세법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70%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써놨지만 한 년도에 70%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과거 직전 4년도 그러니까 과거 5년치까지 통합해서 5년치 해가지고 70% 넘나 안 넘나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70%가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80%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국세청 예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세법상의 다른 의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주로 대기업이 출연한 데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출연자 이사 취임할 때 지켜야 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 거는 이게 엄청 많아서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만 열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자에 관한 거는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분의 1 이상이 되면 그거는 이제 취임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세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5분의 1 초과한 경우에 이사에 관련된
직간접 경비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밑에 공익법인법이라는 걸 제가 써놨는데 1975년에 만들었던 그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페널티는 없고요. 그 공익법인은 까다로운 게 뭐냐면 공익법인의 그 이사 취임에 관해서는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주무관청에 5분이 넘어가게 되면 그 주무관청이 허가를 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이사 선임할 때 주무관청에 그 서류를 내면서 특수한 게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긴 합니다. 그거랑 별도로 이제 상정세법에 있는 거가 위에 있는 건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공익법인법은 그 이사만 얘기를 하는데 상정세법에서는 이사뿐만이 아니라 그 임원, 직원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출연자가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이사가 아니라 그 직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그거를 그 5분의 1 넘어가게 되면 그 가산점을 물리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 받았던 거는 출연자가 몇 명이 있으면 출연자를 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출연자가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출연자 한 명 한 명별로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소액 출연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총 출연가액의 1% 금액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출연한 분은 지금 출연자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걸 놓고요. 또 하나가 이 조항을 이제 신설해서 했더니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그 의료법인들이나 아니면 학교법인,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출연자랑 관련된 그 의사들, 의료법인에 근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출연자가 관련된 분들이 학교법인의 교사로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격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외하는 그런 요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는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은 안 계신데 그냥 일반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저 5분의 1을 따질 때 그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니면 등기할 때 주무관청이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그 세법에서 그 5분의 1이 초과되면 그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담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사분들이 거의 안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서 돈을 받아갈 거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출연자분들이 회의비 수당 같은 것도 안 받아가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상속세법에서 규제되는 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특정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재벌기업에 관련된 것들인데 특수관계인 법인들을 위해서 공익법인이 광고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아주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공익법인은 이렇게 주택 같은 것들도 출연하고 나서 다시 거기서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상 사용하면 출연재산 과액에 대해서 그 증여세를 부과하고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 같은 걸 낸다 이렇게 되는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하겠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들은 특별계층에만 공익사업 해당할 때 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장학회단들인데 장학회단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 출신들은 장학금을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중간청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정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허가가 위임되면 위임된 기관이 해당 공익법인 소재를 관할 사업자에게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법인 해산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거의 모두 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녀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유사업 그쪽에 넘기도록 하고 면을 안 하면 증여세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산 공시 잠깐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공익법인법이랑 관련돼서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재단법인 동아시아 경제연구원도 저희들도 이게 88년에 만들어진 데인데 민법에 의한 법인인지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지 서류를 분류했어요. 근데 과거에 서울역 앞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등기 같은 거를 등기를 서서문 옆에 있는 국토등기소에서 등기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강남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랬더니 관할 등기소가 바뀌어서 서울중앙법원의 중앙 등기국에 관할이 됐는데 올해 9월 달에 이사들 선임 등기하러 법무사에 갔더니 공익법인법에 의한 법이 있다고 해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오라고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고생해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첨부했는데 공익법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법인이 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 상용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등 법인세법성에 의한 예전에 법정기법은 지정된 단체 그들이 법인세법에 공익법인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돼서는 이게 올해 5월 달에 기부금품 수입 및 제출명세서가 좀 불분명하다고 환경 기사에 났던 걸 써놨고요. 환경이 이렇게 한국 경제가 소개한 모든 사례가 지하 대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한 것보다는 말씀드리면 약간 그냥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의 공시 자료가 최소한의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추가 공시를 해서 이해관계자랑 소통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정부단체 걸 보여드려서 뭐하긴 하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서울 마포 쪽에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전에 훨씬 더 자세히 있었는데요. 이 화면 공개적으로 공개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결산보고서라고 해서 월별로 결산보고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자세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공시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달 올려서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다 이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원의 회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계사가 공시하니까 더함이라는 회계법인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주로 비용에 관한 전문 회계법인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작년 4월 3일인가 됐는데 시간은
3시간 40분인데 중간에 휴식 시간 같은 것도 넣어서 되는데요. 지금 공시 관련된 교육 자료는 이게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혜 의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최은혜 의사가 나눔샘이라는 것도 같이 하는데 이 양반은 대단한 거가 거의 본인 재산을 거의 다 투입을 해서 비용이 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 비용법인 관계 뉴스레터 같은 것도 보내서 홈페이지로 가시면 뉴스레터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신청해 보시면 물론 회계나 세무 관련된 것들인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은혜 회사가 작년 4월 달에 강의 3시간 몇쯤 했던 강의자였거든요. 근데 어, 그 강의자인데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세법에서 다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렇게 법정기본단체, 지원기본단체 이런 말들을 공익법인 말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다는 거고 기부금 모금 활동 활용 실적을 법인세법에서는 3월 말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4월 말로 바꿨다는 거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법의 연간기부금 모금 활동 명세서하고 상경세법에 있는 기부금 수입 명세서를 두 개를 통합하진 않았지만 법인세법에서 하고 이거를 4월 달에 신고하면 그냥 법인세법도 한 거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위원 주무관체 그거를 일단 주무관청한테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국세청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부터는 지정기부금 안녕하세요. 네. 어,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지정기부 단체 추천하는 것이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중간청 추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국세청장 추천으로 바뀌었고요. 비영리민간단체는 과거랑 똑같이 아직 그냥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고요.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돼서는 이제 규정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가산세 조항은 뭐냐면 미공시나 오류가 있을 때는 국세청장이 일개월 이내에 공시하거나 오류 시정 오류를 해서 안 했을 때 자산총액 0.5% 하는 거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정기본단체 지정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산서류 공시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류 공시는 그러니까 4월 말까지고요. 적용 기준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고 양식이 있는데 올해부터 바뀐 거가 뭐냐면 주석도 이제 같이 하도록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간편 서식으로 할 수 있는 데들은 5억 미만이거나 수익 금액이 3억 미만인데 이 수익 금액이라는 거는 기부금만 얘기를 하고 보조금은 제일 난다는 그런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홈테스
그 화면인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잘 해놨는데 그 이렇게 결산서류 공식 여기 이렇게 눌러서 가시고 다시 그 결산서류 공식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아까 그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게 표준 소식이냐 그 다음에 간편 소식이냐를 눌러서 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돼 있고요. 내년에 아마 또 바뀌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표준 소식은 여기 이제 결산 연원을 이렇게 누르고 확인하면 원래 등록된 공익법인이 나오게 돼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주무관청 어떻게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립을 허가한 여기 쓰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죠? 보조금 관리하는 데랑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이 기업 니은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져서 법정기관단체, 지정기관단체 이렇게 쓰지 않고 기업 니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근거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민법, 공익법인법, 사회복지법인법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해당 없음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설립근거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립 유형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을 보는단 공공기관 기타 단체가 있는데 설계사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법에는 여기서 어디를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재단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설립 주체가 개인이냐,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이사수는 사업연도 말 기준에 등기부장의 이사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자원봉사는 자원연도 연육의 인원이고요. 연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이랑 좀 내년엔 더 많이 바뀌겠지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먼저 등록하면 나머지 거가 이렇게 다시 들어간다는 거 같고 이제 금융자산의 기부 요것들은 아직까지 자동 체험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넣을 때 정기하고 단기표를 넣는데 이제 전년 공시자료를 넣으면 잠깐 불러올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일단 단기 기술을 넣게 되면 정기표를 자동으로 등록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은혜 회사가 이렇게 개인으로 만든 건데 우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익법에 의한 재무제표가 공익복지사업과 기타 사업이 있는데 이제 통합 작성할 때는 여기 내부거래에 있는 그거를 제거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던 것 보시고 작년에는 이렇게 맞지 않아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운영성과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 채용 시간이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하고 좀 맞춰서 좀 중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부금하고 후원금 증여 이런 건 다 동일한 말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계세법에서는 출연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하고 회비를 어떻게 거분할 것인가 그거는 의무적 부담금이면 회비로 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을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보통은 국가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을 내면 될 거고 여기 기부금 쪽에는 이렇게 공동모금회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미래 이런 데서 오는 것들도 기부금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제 목적 사업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인지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공익목적 세부 사항에서 어떻게 쓰느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초찰이 뭐냐면 운영 성과표에서 사업수행 비용 총계랑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공익법인 회계 기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부금 수익이라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이 공세팀 양식에서 개인 기부금하고 영리 기부금 그다음에 요금 면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여기 이 양식을 채우기가 좀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시면 여기 작성 요령 동영상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 운영성과표가 지금 이렇게 성격별로 되는 거거든요. 기능별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사업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이게 저도 이 세종홈택스에 들어가서 한번 방금 봤는데 굉장히 나눠져서 입력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주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원 뭐 규모는 작지만 미리 이렇게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을 나눠 놓고 나서 입력을 하시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부금품 수입 명세서, 지출 명세서인데 동일한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데보다는 매년 받아서 다 쓰는 데보다는 좀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도와줬던 분들 보면은 이거 거의 맞게 하는 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누계부터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전개 공식이 하는 차기 2월이랑 일치를 해야 되고요. 작년에 하나 더 생겼던 거는 뭐냐면 기본 순자단 편입액이라는 거가 운용성과표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거를 건의해서 새로 하나 나서 지금 합계해서 기본 예산 순자단 편입액을 빼면 이게 운용성과표상의 기본 수익이랑 맞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 금액은 초련재산 단기 사용 금액이랑 일치하도록 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앞에 이 표에서는 여기 보조금 회비 수익을 다 쓰게 돼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건 뭐냐면 기부금에 관한 것만 쓰도록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출 쪽인데 지출 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은 겁니다. 지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인 것들은 개발 수요자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별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지출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 같은 장비별로 이렇게 쓰면 되고 아주 많게 되면 엑셀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국외 사업도 동일하게 돼 있고요. 주식 보유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은 보유가 별로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들에 관한 거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외관 공예법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양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운영사정 명식이 아까 출연재산 쪽에서 나왔었지만 해당 연도에 70%를 써서 그게 무난하면 여기는 필요가 없고요. 혹시 만약에 70%를 미달했을 때 그때는 과거 5년치를 평균해서 하는 양식으로 다시 써놨습니다.
감사보고서 올리는 건 양식이 되고요. 신고서를 이렇게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편 서식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 안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 스피커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고요.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그 퀴즈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아까 그 제가 다시 하겠다는 엑셀은 다시 수정해서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지막인데요. 9일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